제가 봐서는 제일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종목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네 종목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6천만 원을 물을 탔거든요. 8대 종목 중에서 제가 7개를 갖고 있어요.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소비자는 이미 다 선택이 끝났습니다. 25년, 26년, 27년에 나오는 이제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까지가 지금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저는 그러면 이사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그 종목들 아직도 다 갖고 아직도 다 갖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6천만 원을 물을 탔거든요. 8대 종목 중에서 제가 7개를 갖고 있어요. 그 7개 종목을 다시 샀죠. 원래 이제 한 6,400 정도 제가 이제 원금이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빠지기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원래도 이제 되게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 대박인 세일이다 싶기도 했고, 그동안 이제 돈 모아놓은 것도 좀 있었고 해서 이제 그걸 다 탈탈 털어갖고 6,400에서 6천만 원 더 사서 원금 7억으로 이제 맞췄고요. 살 때가 이제 마이너스 7천만 원이었는데 7억 투자해서 7천만 원 손해봐서 6억 3천 정도였는데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타이밍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건 아닌데 재수였습니다. 하여튼 퓨처엠의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른 양극재 회사들 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을 이제 간접 투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안 갖고 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리튬 사업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겁니다. 이게 이제 한 25년 되면 한 13만 톤 정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포스코홀딩스 그 IR 쪽에서 얘기가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70% 정도 될 거다. 엄청나네. 예, 저 엄청난 사업입니다. 70%. 예. 그러니까 리튬이 최고라니까요. 리튬 한 놈이 짱이라니까요.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되게 좋게 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바로 사는 것보다는 이제 LG 화학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한 81%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G 화학을 사도 간접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편이 훨씬 또 저렴하게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G 화학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갖고 있고요. 포스코퓨처는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있고, LG 엔솔은 되게 좋아하는데 LG 화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면 되니까 이제 LG 화학을 많이 갖고 있고, LG 엔솔은 이제 섭섭지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LG 엔솔 지분을 80%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460조 원이 있으니까 A, B, C를 3개를 다 더하면은 이제 680 정도 되겠네요. 680이면은 이제 한 900만 원 정도 대충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이 73만 원이니까 한 11배, 12배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8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에 힘을 많이 실어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5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해갖고 나와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봐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주식 있잖아요. 그건 많이 사야죠. 많이 사는데 그거는 이제 또 너무 많이 사서 한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 뭐 70%, 80% 이렇게 갖고 가면 그건 포트폴리오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한 1억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을 더 사실 계획이세요? 8개 중에서 뭐 나눠서 사겠죠. 일단은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제가 봐서는 제일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렇게 네 종목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도 그 네 종목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 개를 합치면 대략 한 8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이제 20%를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나눠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이제 그런 비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 되게 좀 짠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가 가진 좀 장점이 있나요?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극재예요. 양극재 기술이 결국은 배터리 기술이다라고 보셔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크게 무방한데, 양극재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소재 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고,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최근 몇 년간에 걸쳐가서 이제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에코프로 BM하고 좀 관련된 거기에다가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고, 또 이제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갖고 있었던 이제 에코프로가 작년에 정말 히어로 같은 이 주가 상승을 나타냈던 게 다 그런 요인이고요. 제가 이제 그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고 양극재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한국 배터리 기술에서 이제 앞서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기술, NCM 중에서도 울트라 하이 니켈이라고 해서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보통 물건들이 성능이 좋아지면 가격도 같이 비싸지게 마련인데 이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양극재사를 제가 옛날에 양극재 4대 천왕이다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퓨처엠, LNF 이렇게 4개를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지금 이제 2개가 추가로 더 들어와갖고 코스모 신소재 조만간에 아마 상장 계획되어 있는 SM랩이라는 회사까지 총 6개사가 지금 한국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최근에 아마 건식 공정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양극재 공정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건까지 같이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좀 강점이 있는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수율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율은 뭐냐면 이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정상품이 몇 프로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100개를 만들었을 때 이제 90개가 정상품이 나오면은 수율이 90%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95개가 나오면은 수율이 9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터리라는 게 되게 좀 예민한 물건이어 갖고 국내에서 수율이 잘 나오던 이 배터리 이제 공장이 똑같은 기술을 갖고 해외로 가서 만들면 수율이 안 나와요. LG 같은 경우에 처음에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을 때 한국에 있는 기계하고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하고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정상 수율을 잡는데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SK온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LG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해외에 진출해서 수율 잡는데 한번 고생을 크게 해본 경험이 있어갖고 그 이후에 많은 부분 기술 보완이라든지 공정상의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되게 많이 연구해갖고 미국에 GM하고 이제 공장 같이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배터리 공장은 1공장 완성됐고 최근 2공장이 완성됐는데 2공장의 경우에는 공장 완공되고 한 달 만에 지금 90% 수율을 잡았다는 겁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예, 대단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난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폼팩터, 배터리 폼팩터라고 그러니까 배터리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원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보시는 이제 건전지 동그란 거 이제 그게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 그 참기름통 있잖아요. 참기름통. 예, 네모난 거. 그게 이제 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라면 봉지에다가 배터리를 담는 기술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통형 중에서도 46파이 원통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 2가지 형태로 이제 통일될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 애들은 지금 그 배터리 만드는 거를 각형으로만 만들고요. 원통형이나 파우치형은 기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46파이 원통형하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 이렇게 지금 2가지로 양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배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애널리스트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원통형이 좋네, 각형이 좋네, 뭐 이런 거 이제 뭐 따질 수 있는데 그거 따져봐야 백날 소용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최종 소비자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이미 다 선택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25년, 26년, 27년에 나오는 이제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까지가 지금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46 원형이나 아니면은 파우치형으로 양분돼서 지금 다 완성차 메이커들이 다 지금 선택을 지금 받고 있는 선택이 다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하고 한국 배터리의 경쟁력 해서 뭐 SNE 리서치에서 이제 뭐 올해는 얼마, 4월 달에는 이제 중국이 얼마 했고 한국이 얼마 해서 점유율 격차가 벌어졌고 뭐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현재 얘기고 3년 뒤의 미래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뭐랄까 되게 다양한 산업 그 다음에 다양한 업종, 다양한 국가 이렇게 이제 막 나눠갖고 여기저기 막 투자하는 거를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대학 강단에서 이제 투자론 가르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부분은 그런 이제 현대 그 포트폴리오 이론을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상위 한 5개 종목이 70%, 80% 가까이 이제 차지하고요. 예, 엄청 많이 움직이시는데 실제로 포트폴리오는 되게 단순해요. 종목도 되게 이제 특정 섹터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투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하면은 당연히 리스크는 올라가지만 그 부분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툴을 통해 갖고 그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한 종목만 몰빵돼 있으면 그러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런 좀 타협점, 조화와 균형을 좀 이루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5개에서 10개 사이가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특별히 내가 이거는 진짜 되겠다 싶은 거는 좀 더 싫어도 상관없는데 한 종목의 비중은 매수 금액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살 때 금액 기준으로 해갖고
40%는 넘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10개를 샀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핵심 한 3개에서 4개 종목을 이제 한 60에서 한 80% 정도. 이제 그게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 펀드 운용할 때는 워낙 이제 펀드가 규모도 크고 이제 각종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뭐 수백 개, 수천 개 종목을 투자했었지만 마지막 펀드 그만두고 이제 책 쓸 때는 개인은 딱 3종목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3개는 너무 잠이 안 와요. 그렇게 해야 그 안에서 이제 너무 종목이 많으면 이게 종목 백화점 돼갖고 30개, 40개씩 있으면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요. 너무 소수에 이제 치우쳐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고. 그래서 이제 딱 타입점을 5개에서 10개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 안에서도 이제 만약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왕창 올랐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상에서 보면은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좀 줄여갖고 이제 안 오르는 종목,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종목을 좀 이제 비중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밸런싱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2차 전지가 앞으로 좀 잘 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팔고 말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유럽의 경우에 이제 2035년이 되면은 내연기관차는 못 팔고요. 100% 전기차로 파는 걸로 다 이미 유럽 의회에서 다 결정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강제 규정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없고요.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총 14개 주, 50개 주 있잖아요. 미국에 50개 중에서 14개 주가 유럽을 따라갔고 2035년부터는 전기차만 운행할 수 있게 이제 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시한을 딱 못 박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마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2035년 되면은 이제 전기차만 4대문 안에 주행 가능하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서울시 규정이. 지자체별로 또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크게 보면은 대략 한 2035년에서 2040년 정도가 되면은 내연 기관차는 타고 싶어도 못하게 법제화되는 쪽으로 이제 돼 있는 거니까 2035년에 2040년 무렵 가서 이제 100% 다 전기차로 전환되는데 와중에 이제 2023년에 좀 속도가 둔해졌다가 23년, 24년 좀 둔하게 가다가 25년, 26년 좀 빨라지고 뭐 이런 형태 조산모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캐즘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이제 그거를 보통 지금 캐즘이라고 하는데 그 캐즘 현상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캐즘 현상조차도 최근에는 좀 이제 극복되는 개선되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은 차는 신차가 나와야 사람들이 그 차를 사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작년 4, 4분기부터 올해 2, 4분기까지 신차가 잘 없었어요. 그러다가 국내에 지금 이제 기아가 EV3를 지금 내놨는데 그 스탠다드 주행거리가 짧은 거 한 350km 가는 거는 한 3천만 원대 정도 500km 가는 거는 지금 한 4천만 원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기존에 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게 한 5,500 정도 했었으니까 그거보다 확실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EV3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똑같은 사례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차 신차가 하반기부터 속속 나오면서 전기차가 잘 팔리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잘 나가고 이제 캐즘 현상도 극복될 거니까 캐즘 현상은 일부 있다가 지금은 좀 이제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그냥 줄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돈 버는데 단기적으로 빠지는 주가를 보면서 이제 뭐랄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니까 예. 최근에 좀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럼 그걸 보고 약간 심장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진짜요? 예. 사람들은 그 떨어진 거 보고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안 됐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좀 굳건하게 이제 중심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생 철학이 이제 투철하신 자기 나름의 인생 철학이 좀 확립되어 계신 분이고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훌륭한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도 투자 철학이 있어야 그래야 안 흔들려요. 투자 철학을 확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책은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이 책이다. 그러니까 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 타이밍.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항상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3년 뒤에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3년 뒤에 뭐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에 사면은 10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에 사서 이제 3년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3년 갔을 때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미래는 항상 좀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100만 원에 안 가고 뭐 50만 원이 갔다. 50만 원 가도 좋죠.
괜찮죠. 20만 원 가도 그것도 괜찮죠.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의 이제 핵심 이제 주제인데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에 지금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임라인 자체가 되게 짧아요. 3년을 목표로 해서 들고 가는 사람이 글쎄 한 1%나 될까? 3개월도 잘 안 갖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사서 이제 수익 나면은 팔게 되고, 물리면 3년 가죠. 비자발적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3년도 갖고 가시긴 하시지만, 대개의 경우에 이제 한 1-20%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이제 불안해갖고 좀 팔게 돼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이제 그래서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되게 이제 짧은 거고요. 작가님은 지금 배터리 아저씨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배터리에 좀 관심이 많으신 편이에요? 배터리 관심 하나도 없었고요. 금양에 이제 IR을 제가 맡게 돼갖고, 금양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IR 하려고 하면은 회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산업을.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제가 22년 1월부터 이제 금양 IR을 맡았으니까, 이제 배터리 관심 가진 건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좀 넘은 거죠. 22년, 23년, 지금 24년이니까. 그러니까 2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 권위자가 된 거죠. 근데 어떤 거에 딱 매력을 느끼셨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다양한 산업 업종의 이제 주식들을 다 밸류에이션 다 해보고 다 달아봤었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대한투자신탁, 지금은 이제 하나증권으로 바뀌었는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할 때 제가 업종을 다양하게 많이 달아봤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반도체 장비들, 그 다음에 뭐 게임 엔터, 이런 것까지 다 달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어떤 산업, 어떤 거에 비해서도 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갖고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저렴하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 진짜 되겠다 싶어서 배터리 아저씨 8대 종목을 제가 22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22년 한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로 이제 주가는 그때 이후는 그렇게 안 올랐었고요. 거의 한 1년 넘어갔고 23년 초부터 오른 거죠. 사실 오르기는. 주가라는 거는 이제 바닥 3년 천정 3일인데, 그 천정 3일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에코프로가 대충 이제 9만 원부터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올랐는데, 에코프로가 실제로 오른 기간은 몇 달 안 돼요. 2월 달부터, 23년 2월 달부터 해서 2, 3월 달, 4월 초까지 2달 올랐고요. 2달에서 올라서 그게 이제 한 40만 원 중반대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계속 이제 6월까지 계속해서 조정 들어갔었고요. 하다가 7월 한 달에 또 바짝 올라갔고 150만 원 찍은 거거든요. 제가 에코프로 처음 얘기한 게 언제냐면은 2022년 한 뭐 5월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한 2년 됐잖아요. 2년 기간 동안에 내가 얘기했을 때보다 이제 제일 6만 원에 처음 얘기했으니까 150만 원 갔으니까 이제 20배, 25배 올랐는데, 그 25배 오른 게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중에 딱 3개월 오른 거예요. 나머지 21개월은 떨어졌다니까요. 에코프로는 떨어지든지 아니면 행보하든지. 그 석 달 기간 동안에 들고 있었던 사람, 석 달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들고 있으려면 그 전에 21개월 동안 내가 들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확신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개별 산업,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뭐 툴은 그렇게 사실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기도 설명 되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뭐 간략한 거니까 그런 밸류에이션 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하는 이제 그 정도 부분만 사실 알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는 이제 기다려주는 인내. 그게 사실 제일 어렵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돼야 되고, 기타 잘 치려면 처음에 뭐 한 달,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손가락 몇 번 벗겨지고 굳은살 베겨야 되잖아요. 굳은살 베길 때까지는 계속해서 아프잖아요. 그 아픈 과정을 투자도 마찬가지로 겪어야 됩니다. AI 반도체 다음에 2차 전지가 뜬다. 바톤 터치 할 것 같은데요. AI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나 뭐 여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던 거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이었다. 거품이 되게 좀 심하게 껴있는 상태고,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하다.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다. 2차 전지 다음 섹터로 뭔가 AI 반도체가 뜬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꾸로 보셔야 되겠죠. 이제 AI 반도체 다음에 2차 전지가 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뜨고 있으니까, 뜨고 있고 많이 떴으니까. 바톤 터치 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를 꼭 사야 되겠다고 하시면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에 있는 AI 주식을 사시는 게 맞고, 미국 1등이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을 사신다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을 사야 되고요. 거기가 1등이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은 국내에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1등이니까. 예.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개방돼 있고 국제적으로 다 이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넘버원을 하는 회사를 사야 돼요. 넘버원 한 회사가 한국에 없고 해외에 있다 하면은 해외 주식 요새 투자하기는 쉬우니까
해외를 가셔야지 맞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AI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뭐 한미 반도체나 뭐 여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던 거는 말도 안 되는다고 이제 한마디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품이 되게 좀 심하게 껴있는 상태고, 거품은 올해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꺼지고 말 테니까 이제 닷컴 버블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2000년 무렵에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새로운 기술이 아마 1년 안 되는 기간에 400배 올랐을 거예요. 400배, 40배가 아니고 400배.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고 인터넷이라는 그 문물이 워낙 이제 그 이전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 우리한테 선사한 거기 때문에 완전 혁명이었죠. 인터넷을 통해 갖고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내 컴퓨터를 갖고 연결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혁명이 터졌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 갖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어요. 인터넷 사이트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다 무료로 오픈한 거예요. 네이버도 뭐 지금도 돈 안 내잖아요. 그때도 당연히 돈 안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인터넷 광고가 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갖고 돈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서버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매출은 좀 쪼만하고 이제 비용은 많이 나가고 적자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이제 관심을 막 갖게 할 수 있는데 최종 돈이 벌려야, 그래야지 그 기업이 유지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데, 닷컴 버블 당시 기업들은 못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몇 년 못 가고 다 이제 망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랬던 거고요. 그게 지금 AI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되게 뜨겁긴 한데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오픈 AI 하고 있는, 챗 GPT 하고 있는 회사가 오픈 AI잖아요. 오픈 AI도 지금 적자입니다. 엄청난 적자입니다.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챗 GPT 같은 거를 돌리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저기 엔비디아 이제 그 칩, 그래픽 칩, GPU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속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제 막 수천억, 뭐 수조 원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챗 GPT를 통해 갖고 사업화는 지금 크게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일단 투자는 해놓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은 그때 뽑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여서,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구글 쪽도 뭐 바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그 칩을 이제 수조 원치 사고 와서 AGI 뭐 저기 챗 GPT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바드 이런 거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옛날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골드러시가 있었는데, 이제 골드러시 때 사실 돈 번 사람은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금캐로 가면은 청바지 사고 곡괭이가 있어야지 금캐로 가니까. 그걸 지금 누가 팔고 있냐면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떼돈을 벌고 있고 주가가 시총 3조 달러에 이제 가 있는 거고, 그 엔비디아 만들 때 이제 하이닉스의 HBM 그 칩이 좀 일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BM 칩 만드는데 이제 반도체 장비가 이제 한미 반도체께 좀 쓰이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올해 하이닉스 쪽에 그 HBM 만들기 위한 반도체 장비는 올해 계약 맺은 게 2천억 원이에요. 최근에 수주를 받았는데 한 600억인가 뭐 정확하지 않은데 뭐 그렇거든요. 토탈 합쳐갖고 이제 수주를 2,600억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총은 한 15조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2,600원 팔고 15조 기업 가치가 오는 거니까 너무 과한 거죠. 2차 전지는 막 예를 들어 갖고 10조 벌어 갖고 이제 10조치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그 황금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골드러시 해갖고 지금 다 가서 열심히 곡괭이 들고 와서 막 이제 광부들이 막 파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이 안 났어요. 언젠가 파다 보면 금이 나오겠지 하고 그 기대로 지금 주가는 이미 다 반영돼서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금은 아직 발견이 안 됐고, 계속해서 파다 보면 금이 나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이제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금이 안 나오면, 그러면 지금 올라있던 회사의 주식들은 다 주가가 폭락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회사도 더 이상 청바지나 곡괭이를 못 팔 테니까, 그 엔비디아도 주가는 이제 작살날 거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지금 경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산업에 대해서 이제 2016년부터 기대를 되게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익 나는 회사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를 가졌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론 같은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매스컴들 보면은 뭔가 AI 반도체가 거의 메가 트렌드급으로 지금 거의. 그거는 뭐 단순한 이유입니다. 국내 기관들이 AI 관련주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들 뭐 각종 이런 애들이 다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고,
그다음에 이제 AI주들은 이제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지금 여의도에 좀 문제가 너무 좀 집단화돼 있어 갖고 레밍처럼 이제 한 방향으로 좀 가요. 그래서 뭐랄까 서로 이제 다른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좀 경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고 좀 집단화돼 갖고 이거 좋다면 다 거기 우르르 몰려가서 너무 거품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소위 AI 관련주라는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좀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가는 단기로는 인기투표 기계이고 장기로는 저울이다. 이걸 봤는데 혹시 예. 이게 어떤 맥락?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AI 관련돼서 단기로는 미인 투표 기계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한 얘기고요. 영국의 이제 그 위대한 경제학자, 화폐 고용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을 쓰신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분이 또 유능한 주식 투자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장의 인기도에 따라 갖고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주가가 수렴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AI 관련주들이 제일 인기가 좋기, 엔비디아 같은 이런 주식들이 제일 인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쪽 주가가 좋은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이 회사가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거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금 가치는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폼나게 얘기한 게 단기로는 인기투표 기계고 장기로는 저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싼지 비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생각하시면 3년 뒤에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 EPS를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주당 EPS에다가 3년 뒤에 이 회사가 받게 될 PER을 곱하시면 그러면 3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의 주가에 거래될지에 대한 근사치가 나와요. 그 근사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작가님조차 에코프로 하락타이밍 때 딱 샀을 때 약간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걸 제가 봤거든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살 때 이제 내가 사서 내일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서 3년 뒤에는 아마 이 가격보다 내가 산 가격 비해서는 적어도 한 3배, 4배는 올라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산 거니까 사서 이제 3년, 4년 뒤에 까봐야 되겠죠? 까봐서 이제 3, 4배 이상 올라 있으면 잘했네. 3년 뒤에 까봤는데 안 올라 있으면 그건 좀 잘못했지. 판단은 3, 4년 뒤에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한 종목을 몰빵을 쳐갖고 3, 4년 뒤에 까보게 되면 그거 하나 잘못 판단한 게 전체를 다 그르치는 거잖아요. 5개를 나눠놓으면 그 중에 이제 성공한 게 한두 개 있고 실패한 게 뭐 또 한두 개 있고 그저 그런 게 또 한두 개 있고 했을 때 이제 크게 보면은 다 성공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개 이상 10개 사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는 100%고요. 오르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예천장이 없는 겁니다. 10배 오를 수도 있고 100배 오를 수도 있고 1000배 오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1000배 오른 주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5개를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샀는데 그 중에 이제 딴 거는 다 빵이 되고 하나만 10배가 돼도 그래도 2배가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년 갖고 가서 10배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게 이른바 얘기하는 피터 린치의 신우타 종목이고요. 그 10배가 올라가는 주식은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거는 아닐 테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막 떨어지고 있던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종목에서 항상 10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2차 전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신우타 종목을 찾아보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평가된 거 찾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PBR 1 이를 기준으로 잡고 PBR은 쓰레기입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PBR이 왜 쓰레기인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를 지금 팔았을 때 청산하면은 얼마를 받을까 하는 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관점이 틀렸어요. 우리가 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우리한테 돌려주기를 바라고 이 기업에 돈을 맡기는 거지. 우리가 이 기업에 돈을 맡기면서 당장 한 달 뒤에 이 기업 청산해갖고 내가 자녀 재산 분배받는 회사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본 가정이 PBR은 이제 기업 청산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하고는 배치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산했을 때 돈을 받을 때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팔리는 가치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PBR은 장부 가치, 북밸류라고 그래갖고 회계상의 이 자산의 가치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계상의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처음에 산 가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100% 사갖고 청산을 했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자산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략 90%가 기계나 공장이나 이제 그 공장 짓는 땅이나 이런 겁니다. 그 유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계를 지금 시장에다 팔면 얼마를 받을까? 옛날에 내가 삼성전자 있고 공장 지을 때 총 막 100조를 들여갖고 공장 지었는데 지금 공장에 이걸 내다 팔면 100조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아무 이게 없어요. 100조를 받을지 10조를 받을지 200조를 받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정보가 장부 가치 PBR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의도에 그 쓰레기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PBR이 왜 쓰이게 됐냐 하는 역사. 그 역사도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 이제 맥락 알고 보면 아 PBR은 이래서 쓰레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찰리 먼거가 버크셔 해더웨이 주주들한테 얘기할 때 PBR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지금 밸류에이션 뭐 해갖고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 그때 PBR 얘기 막 하고 하잖아요. 무식한 겁니다. 여의도 기관들 전체 하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다 싸그리 무식한 거예요. 책 한 권 안 읽은 거예요, 진짜로. 무식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씨부리고 다니니까 내한테 맨날 욕먹는 거 아닙니까? 투자, 투기, 도박이 있는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있는 걸 사서 그게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최소 3년은 기다리는 건 투자. 그 다음에 투기는 이제 다양한 방법, 기술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수급이나 뭐 모멘텀이나 뭐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갖고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를 내가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거고, 세 번째 도박은 그냥 기분 따라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름이 예뻐서 한 두세 달 뒤에 왕창 올라있을 것 같아. 그건 도박이죠. 도박은 재밌죠. 재밌긴 하는데 이제 도박장에서는 항상 도박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하우스 이용료 내야 되니까 재밌긴 하지만 이제 그거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재산을 잃으실 거고요. 반대로 투자는 3년을 놓고 그냥 이제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떨어지면은 이제 뭐 떨어져도 견디고 뭐 이래야 되니까 올라가도 사실은 견뎌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이게 과정이 힘들어요. 어렵고.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대신에 수익이 발생하는 게 맞고, 도박은 이제 과정이 재밌고 이제 흥분되고 즐겁잖아요. 대신에 돈은 잃어야 맞는 게 그래야 공평한 거죠. 금투세 시행이 이제 반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작되면 파멸적인 결과가 따르지 않겠나. 이제 증시뿐만 아니고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채권 시장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주식은 그나마 5천만 원 이제 공제해 주잖아요. 채권은 250이거든요. 250만 원. 채권만 250이 아니고 채권, 해외 주식, ELS, ETF, 파생 다 합쳐갖고 250만 원. 이게 1그룹, 2그룹이 있어요. 1그룹은 국내 주식만 해당되는 거고요. 국내 주식만 5천만 원 공제해 주는 게 있고요. 2그룹에는 이제 국내 주식을 제외한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자산은 다 합쳐갖고 250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국내 개인 채권 개미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은 내가 조금 겁나고 그래도 뭔가 투자해야 되겠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ETF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S&P ETF 그런 거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건 250만 원이에요, 한도가. 그래서 그 더 문제라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득 보는 사람이 항상 범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조로 갔을 때 이제 누가 이득을 보냐 하면 첫 번째는 사모펀드 수익자들이 이득을 봐요. 사모펀드가 지금 한국에 한 620조 정도 있는데 그 620조 있는 사모펀드 중에서 이제 우리처럼 우리 개인들처럼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펀드는 20조밖에 안 되고요. 사모펀드 투자하시는 부자분들은 주식 같은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 많으니까 그냥 이 많은 돈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세금이나 이런 걸로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 세금만 어느 정도 커버되면 그분들은 만족하시거든요. 원금 유지되는 한에서.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주로 해요. 그 600조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그 다음에 채권, 전환사채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그동안 수익을 매년 한 5%에서 한 6% 정도 따박따박 내줘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이 사모펀드 가입하시는 이제 큰 부자분들이 다들 만족하셨는데, 한 가지 불만이 뭐였냐면은 이제
세금을 그게 종합과세가 되다 보니까 49.5% 세금을 내야 돼요. 절반을. 예. 지금 이제 소득세 10억인가? 뭐 15억인가 이상이면 49.5%거든요. 그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시죠? 금융소득이 2천만 이상 넘어가면은 종합소득하고 같이 합산돼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사모펀드 하시는 분 다 거기니까 그분들이 49.5% 그동안 세금을 쭉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사모펀드 세금이 이제 금투세로 분류과세가 되면 그러면은 22%나 27.5% 내고 땡이란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합리적인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 공투세 시행을 한다 치면 그럼 예. 개인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식을 하지 말라고 쫓아내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주식, 채권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예금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아니면은 좀 이제 과감하게 부동산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세계로 가든 공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원래 지금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250만 원 이상 벌어갖고 양도소득세 신고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기의 소득을 신고하고 이제 세금을 내는 이제 선진적인 이제 과세 체계인데 요번에 이제 금투세로 바꾸게 되면은 그걸 자진 신고해서 다음 내년 5월에 자진 신고해서 내는 거가 아니고 금융소득이 발생할 때 증권사에서 그 22%나 27.5%를 원천 징수로 미리 떼고 금융기관별로 고객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내가 선정을 해갖고 여기서 5천만 원, 250만 원 공제를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증권계좌 2개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삼성증권 하나, KB증권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둘 중에 내가 삼성증권을 이제 신고를 했어요. 여기서 내가 공제를 받겠습니다. 신청했는데 하다 보면은 그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의도치 않게 KB증권에서 이득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KB증권에서 1,000만 원 이득이 났다. 그거는 22% 세금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안 하면 안 하고 해외 주식 할 때 250만 원 이제 소득세 신고하고 내듯이 처음에 구조를 그렇게 짰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원천 징수하게 짜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천 징수를 왜 그렇게 하게 짰을까? 그거는 당연히 증권사에서 로비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만약에 미래에셋 증권을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내가 거래할 때 둘 중에 이제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거로 몰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에셋에서 몰겠죠.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에서 로비했다고 이제 중소형 증권사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를 하면 장점이 1월 달에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벌 때 이 대형 증권사에 무조건 220만 원을 떼놓거든요. 떼서 있다가 7월 10일 날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이 돈은 무이자로 묶이잖아요. 돈놀이를 할 수 있잖아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방금은 이제 증권사만 얘기했으니까 증권사 하나 몰면 되잖아요. 귀찮지만. 근데 이제 증권사 하나, 은행 하나, 보험 하나 이렇게 5천만 원씩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 금융사를 통해서 한 금융기관만 5천만 원, 그 다음에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관련된 펀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내가 주식형 펀드를 하나 든 게 있는데 거기서 수익 난 거는 내가 증권사에서 5천만 원 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그 수익은 22% 뗀단 말입니다. 5천만 원 범위 안에 들어가도. 전 금융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렸다가 5월에 이제 세무사를 고용을 해갖고 이제 이거 저기 삼성생명 내가 그 세금 낸 거 37만 원 세금 잘못 나간 거 있는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베스트 증권 뭐 13만 원 하고 국민은행에 5만 원 하고 이런 거 이제 다 그 국세청에서 내 세금 미리 잘못 떼한 거 있는데 그거 다 돌려받아야 되니까 세무사가 이제 이게 세금 신고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5월 달에 신고하고 7월 10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얘기가 이제 금투세는 강행을 하고 종부세는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부동산 쪽으로 돈 많이 간다니까. 아시잖아요. 월부는 이제 부동산도 하시니까. 요새 저기 전세가하고 계속 오른다며요. 그 영향이 있다니까, 세금이. 세금이 진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효과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얘기만 나오는 지금 이 와중에서도 벌써 시장은 움직인다니까요. 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근까지도 되게 하나의 붐이 이제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한테 주식 사주고 해외 주식 같은 거,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거 많이 사주실 거고 해외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많이 사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서 거기서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나면 그러면은 그 미성년자 자녀는 연말 정산 받을 때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지게 돼요.
예, 금투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보통 이제 150만 원이거든요. 소득공제 150이면 그 150만 원 곱하기 본인의 소득세를 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그만큼 안 내게 되는데 그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애들 이름으로 돼 있는 증권계좌 이런 거는 통과되면 빨리 없애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인적공제에서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같이 받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부분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그 자녀 명의로 내는 보험료, 의료비, 현금카드 사용비,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 이런 것들은 각종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연말정산에서 다 혜택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싹 다 빠져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적공제 곱하기 150만 원에서 한 6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거 법 통과 시킨 사람도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납입 효과가 발생할지는 민주당에서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금투세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좀 토론을 하자. 나랑 좀 토론하자. 좀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식으로 고칠 건지.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 계세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조세의 대원칙상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사실 이제 가야 할 방향은 맞는데 지금 문제는 아름다운 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갖고 이거를 처음 시작한 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납입 효과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납입 효과들, 파급 효과들을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좀 정비를 해갖고 원래 법의 취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만들 수 있게 법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대로 좀 고쳐갖고 제대로 모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지. 지금처럼 일단은 통과시켜놓고 일단 해보고 문제 생기면은 그때 고치자 이러면 너무 빤히 보이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뭐 로봇도 아닌데 실험실에 뭐 로봇도 아닌데. 그러면 커뮤니티 사람들이 야 그럼 4,900만 원까지 괜찮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이제 약간 니들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세법의 디테일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금 뜯겨보면 그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럽네 진짜 주식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은 한국의 주식시장도 박살이고 채권시장도 박살이고 결국은 부동산은 잘 되겠죠. 이제 비트코인 잘 될 거고. 다른 나라도 금투세를 했잖아요. 예. 거기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니까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했다가 한 달 만에 40% 이제 폭락해갖고 증시가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 나갖고 이제 대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객장 가서 불지르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의 저기 뭐죠 총통이 대국민 사과하고 그 다음 그리고 없앴어요. 예,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다 떨어졌던 거 다 그에 다 붙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89년에 금투세 이제 도입했는데 일본은 한 달에 60% 빠졌고요. 니케이가 그때 떨어졌던 거가 35년 만에 드디어 올해 회복한 거잖아요. 뭐 꼭 그거는 뭐 금투세 도입해서 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일본경제법을 같이 좀 합쳐진 부분은 있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한 달에서 한 40, 50% 빠진다고 하면 코스피가 얼마예요? 그럼 한 1,500 되겠네요. 지금 사실은 금투세 폐지하고 바로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미리 지금 빠져 있어갖고 제 생각에는 대략 이제 금투세가 내년 25년 1월 1일에 시행될 확률이 한 20% 정도는 있다. 그 정도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선반영이 한 20-30%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금투세 도입하면 이거 주식 때려치울 건데 아직까지는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1억 정도 굴린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2-3천만 원만 미리 좀 빼갖고 뭐 해외 주식을 가든 아니면은 이제 요새 비트코인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부동산으로 가든 해서 빠져나간 돈이 한 이제 20-30%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20-30% 정도는 이제 금투세 폐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올해 장이 사실은 되게 글로벌하게 다 좋습니다. 전 세계 31개 증시 중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28위, 코스닥이 30위예요. 31개 중에서 28등, 30등이라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금투세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분위기가 올해 6월달 들어갔고 지난 금요일 사고 요번 주에 7천만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달 들어갔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금투세 안 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분위기가 야 금투세 안 되겠다, 야 포기하자 이런 좀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아니야 금투세 해야 돼 이거 우리 원칙이야 이런 얘기하면 주가 막 폭락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개인한테 기형적으로 이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금투세를 다 내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만 지금 금투세를 내거든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은행 PB, 증권사 PB들은 이제 그 고액 자산가들한테 투자용 법인 만들려고 지금 권유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속속들이 내용을 알면 찬성하기 어려워요.
정의롭지 않잖아요. 일단 너무 돈 있는 사람 세금을 깎아주고 돈 없는 사람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 이거는 조세 정의에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증시, 증시는 이제 뭐 당연히 저평가로 갈 거고, 그거보다 제가 더 봐선 더 큰 문제가 채권이에요. 개인들이 이제 사실은 트리플 B급 채권들을 많이 소화를 해준단 말입니다. 건설사 같은 거. 건설사들 사실은 이거 주식 반영 되겠습니까? 지금 주가 이렇게 폭락해 있는데. 유상증자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회사가 돌아가려면 회사채라도 발행해 갖고 그걸로 이제 사업 진행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사주면 이게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채 소화가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GS건설이나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우량한 건설사 채권들도 회사채도 잘 안 겉들떠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대신에 이제 좀 이자가 높은 장점이 있으니까 뭐 5%나 6%나 7%나 이런 이제 좀 고금리 좀 노리고 이제 개인들이 채권을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굴러가는데, 금투세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해갖고 돈 벌어봐야 세금 22% 나가는데 그걸 봐요. 그냥 예금하죠. 예금 3% 받아도 이거는 세금 15.4밖에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죽어버린다고. 특히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이게 채권이 잘 발행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그 회사가 부도날 거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GS건설 하나가 부도가 난다고 치면 GS건설 직원들이 다 직장 잃게 될 거고, 그 하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도 업체들 다 연쇄 부도날 거죠. 그 다음에 그게 GS건설이 부도났다 하면은 다른 이제 여타 건설사들도 다 청이겠죠.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이제 부실화될 거고, IMF까지 간다니까요. 이 사소한 세금 잠깐 건드려 갖고 나비 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나비 효과 때문에 이게 세법은 조심해서 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런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조속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이제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뭐 각종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노동소득만 통해 갖고 내가 계층 올라가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공부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 사다리를 이제 제대로 잡으실 수 있게끔 다 같이 좀 분발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노력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길을 다양하게 찾아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뭐 금투세는 천하약법이기 때문에 이제 금투세 폐지의 횃불을 이제 다 같이 들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아주 책이 잘 나와갖고 투자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철학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책만큼 확실한 훌륭한 책은 없다 라고 이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이제 가격도 18,000원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사서 이제 여러분 읽어보셔갖고 좀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